이집트 문명이 무려 3번이나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3번 모두 다시 부활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겨우 500년 버텼고, 미국은 아직 250년도 안 됐는데, 이집트는 무려 3000년을 지속했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나일강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3000년 제국의 놀라운 흥망성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일강은 매년 정확히 같은 시기에 범람했습니다. 6월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9월에 절정을 이루고 10월이 되면 물이 빠지면서 비옥한 검은 흙을 남겼죠. 이 예측 가능성이 모든 걸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범람을 정확히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신의 힘을 가진 게 틀림없었겠죠. 기원전 3100년, 나르메르라는 남자가 역사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하고 역사상 최초로 파라오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파라오는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었거든요. 호루스 신의 화신이자 태양신 라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나르메르 팔레트라는 유물을 보면 한쪽 면에는 상이집트 왕관을 쓴 그가, 다른 면에는 하이집트 왕관을 쓴 그가 적을 처형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사람들은 한 인간을 신으로 믿었을까요? 기원전 2686년 고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피라미드죠. 하지만 피라미드가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였던 건 아닙니다. 최초의 피라미드는 사실 실험작이었거든요. 파라오 조세르의 재상이었던 이모테프가 주인의 무덤을 설계하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평평한 무덤인 마스타바를 여러 개 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이렇게 계단식 피라미드가 탄생합니다. 사카라에 있는 이 피라미드는 높이 60m로 당시로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이모테프는 나중에 신으로 추앙받게 되는데 건축가가 신이 된 유일한 사례죠. 그로부터 70년이 흐른 기원전 2580년 파라오 쿠푸가 즉위합니다. 이 사람은 생각했죠. 60m는 너무 작다. 나는 146m를 만들겠다고요. 쿠푸의 대피라미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미친 프로젝트였습니다. 돌 210만 개를 사용했고 평균 무게는 2.5톤, 가장 무거운 돌은 무려 80톤이었거든요. 이걸 대체 어떻게 옮겼을까요? 노예들이 채찍 맞으며 끌었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2010년 고고학자들이 기자 근처에서 노동자 마을을 발견했는데 거기엔 빵 굽는 화덕, 맥주 양조장, 의료시설, 그리고 노동자들의 무덤까지 있었습니다. 노예는 무덤을 받지 못하고 월급도 받지 못하죠. 하지만 이들은 둘 다 받았던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10만 명의 노동자가 3개월씩 교대로 일했다고 합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농한기에 농민들을 동원한 거죠. 하루에 돌 340개를 쌓아야 20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고 실제로는 23년이 걸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그런데 왜 농민들은 이런 미친 노동을 받아들였을까요? 강제였을까요? 아닙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파라오를 위해 일하는 건 신성한 의무였거든요. 파라오가 죽어서 오시리스가 되면 그를 도운 사람들도 사후 세계에서 보상받는다고 믿었던 겁니다. 피라미드 건설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종교 행위였던 거죠. 쿠푸가 죽자 아들 카프레가 바로 옆에 자기 피라미드를 짓습니다. 143m로 아버지보다 3m 작았지만 더 높은 지대에 세워서 더 크게 보이도록 속임수를 썼죠. 손자 멘카우레는 65m짜리를 지었는데 돈이 떨어진 겁니다. 3대간 기자의 피라미드를 세우는 동안 이집트 경제가 피라미드에 빨려 들어갔거든요. 국가 예산의 대부분이 죽은 왕의 무덤으로 들어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권력 분산이었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하려면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했고 채석장을 관리하는 총독, 운송을 책임지는 관리, 노동자를 감독하는 서기관들에게 권력을 나눠줄 수밖에 없었죠.
기원전 2181년 예고된 재앙이 터집니다. 중앙정부가 무너지고 이집트는 수십 개의 지방 왕국으로 쪼개졌습니다. 제1중간기라고 불리는 시기죠. 이프워의 탄식이라는 문서를 보면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은 피로 흐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며 부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금을 쓴다는 내용이죠. 100년간의 혼돈이 이어지면서 파라오가 10명 넘게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이집트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을까요? 기원전 2055년 테베 출신의 멘투호테프 2세가 모든 지방 세력을 굴복시키고 이집트를 재통일합니다. 중왕국의 시작이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지 않았거든요. 학습한 겁니다. 중왕국 파라오들은 새로운 전략을 씁니다. 신이기보다는 좋은 왕이 되자는 거였죠. 아멘엠헤트 1세는 파라오의 가르침이라는 문서를 남기는데 백성을 사랑하라. 그들은 신의 가축이다. 신은 그들을 위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고왕국 파라오가 절대 안 할 말이죠. 이 시기에 이집트 문학이 꽃피웁니다. 신우회의 이야기는 망명한 귀족의 모험담이고 재난을 겪은 선원은 SF처럼 읽히거든요. 파라오의 명령이나 신의 위대함만 기록하던 고왕국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인간의 감정, 의심, 두려움을 다루게 된 거죠. 경제도 호황이었습니다. 중왕국은 누비아를 정복하고 금광을 확보했거든요. 세누스레트 3세는 나일강 제2급류에 운하를 파서 무역로를 열었고 이집트 상품이 아프리카 깊숙이 들어가면서 흑단과 상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후 세계의 민주화였습니다. 고왕국에선 파라오만 부활할 수 있었죠. 피라미드 텍스트는 파라오만을 위한 주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중왕국에선 관텍스트가 등장합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자기 관에 부활 주문을 새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신전 사제만이 아니라 상인도 서기관도 사후 세계를 꿈꿀 수 있게 됐죠. 오시리스의 민주화였던 겁니다. 400년간 평화가 지속됩니다. 농업 생산량이 늘고 인구가 증가하고 예술이 발전했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죠. 기원전 1650년 동쪽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힉소스라고 불리는 이들인데 서아시아 유목민이었고 이집트가 본 적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차였죠. 말이 끄는 전차는 시속 40km로 질주하며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집트 보병은 느린 당나귀를 타고 청동 도끼를 휘둘렀으니 경기가 되지 않았죠. 힉소스는 나일강 삼각주를 점령하고 아바리스를 수도로 삼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이 파라오가 된 겁니다. 남쪽 테베에선 이집트 왕가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굴욕을 참으며 힉소스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래 준비했죠. 말을 기르고 전차를 만들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나무와 뿔과 힘줄을 겹쳐 만든 복합궁은 사거리가 2배였거든요. 기원전 1550년 아모세 1세가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는 힉소스를 이집트에서 몰아내고 심지어 팔레스타인까지 추격했죠. 이집트가 처음으로 국경 밖으로 군대를 보낸 겁니다. 신왕국의 시작이었습니다. 힉소스 침입은 이집트를 영원히 바꿔놨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다시는 침략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먼저 침략하는 것. 이집트는 방어적 문명에서 공격적 제국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신왕국 파라오들은 정복자가 됐죠. 투트모세 1세는 시리아로 쳐들어가고 투트모세 2세는 누비아를 평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괴물은 투트모세 3세였습니다. 기원전 1479년 투트모세 3세가 즉위하는데 문제는 그가 너무 어렸다는 겁니다. 섭정이 필요했고 그의 양어머니 하트셉수트가 나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섭정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파라오로 선언한 겁니다. 여자가 파라오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파라오는 남자여야 했거든요. 신전 벽화는 파라오를 근육질 남성으로 그렸으니까요. 하트셉수트의 해결책은 기발했습니다. 가짜 수염을 붙이고 남성 복장을 입은 거죠. 그녀의 조각상은
남성 신체를 하고 있고 심지어 비문에서 자신을 남성 대명사로 지칭합니다. 하트셉수트는 22년간 통치하면서 전쟁 대신 무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푼투의 땅으로 원정대를 보냈는데 5척의 배가 출발해 2년 후 돌아왔죠. 실어온 건 향료, 흑단, 금, 모략나무, 심지어 살아있는 원숭이까지였습니다. 그녀의 장제전 벽에 이 원정이 상세히 그려져 있는데 푼투 여왕의 모습도 보입니다. 놀랍게도 비만인 걸로 묘사됐죠. 어쩌면 실제 모습을 그린 걸지도 모릅니다. 하트셉수트가 죽자 투트모세 3세가 진짜 권력을 잡고 복수를 시작합니다. 양어머니의 모든 기록을 지우는 거죠. 조각상을 부수고 이름을 깎아내고 벽화를 회반죽으로 덮었습니다. 여성 파라오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삭제하려 한 겁니다. 다행히 완전히 성공하진 못했고 20세기 고고학자들이 그녀를 다시 발견했죠. 투트모세 3세는 54년간 통치하며 17번의 원정을 감행합니다. 메기도 전투, 카데시 공략, 유프라테스 강 도달까지 그는 이집트 역사상 최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누비아 금광에서 금이 쏟아지고 시리아 도시 국가들이 공물을 바쳤죠. 테베의 카르낙 신전이 이 부의 상징인데 기둥이 134개에 높이 21m로 인간을 개미처럼 느끼게 만드는 건축물입니다. 그 후 100년 이집트는 중동의 슈퍼파워로 군림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279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등장하죠. 람세스 2세입니다. 이 남자는 66년간 통치했고 90세까지 살았으며 아내가 8명에 자식이 100명 넘었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부터 12번째 아들까지 모두 그보다 먼저 죽었고 결국 13번째 아들 메렵타가 왕위를 물려받을 때 이미 60대였죠. 람세스 2세는 자기 홍보의 천재였습니다. 이집트 곳곳에 자기 동상을 세웠거든요. 아부 신벨 신전의 람세스 거상은 높이 20m로 4개의 람세스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파라오들의 조각상에 자기 이름을 덮어쓰기도 했죠. 이거 원래 내가 만든 거라면서요. 람세스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카데시 전투입니다. 기원전 1274년 그는 히타이트 제국과 충돌합니다. 히타이트는 아나톨리아, 현대 터키를 지배하던 강대국이었죠. 두 제국이 시리아의 카데시라는 도시를 놓고 싸웁니다. 람세스는 2만 명의 군대를 4개 사단으로 나눠 진격했고 아문 사단을 이끌고 먼저 카데시에 도착했습니다. 히타이트 왕 무아탈리는 도시 뒤에 2500대의 전차를 숨겨뒀다가 람세스의 2번째 사단이 도착하는 순간 돌격했죠. 이집트군은 패닉에 빠졌고 람세스는 거의 포위당할 뻔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건 참패였죠. 람세스는 간신히 탈출했고 카데시를 점령하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집트로 돌아온 람세스는 이걸 대승리로 포장합니다. 카르넥, 룩소르, 아부 신벨, 람세움 등 모든 신전 벽에 위대한 람세스가 홀로 수천 명의 적을 물리쳤다는 내용을 새겼죠. 심지어 서사시까지 만들어져서 람세스를 슈퍼히어로처럼 묘사합니다. 진실은 무승부였습니다. 양측 모두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15년 후 평화조약을 맺게 되죠. 기원전 1259년의 이 조약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제평화조약입니다. 히타이트어와 이집트어 두 버전이 모두 남아있는데 조약문은 놀랍도록 현대적이죠. 상호 불가침, 군사 동맹, 범죄인 인도 조항까지 있었거든요. 람세스는 히타이트 공주와 결혼까지 하고 두 제국은 50년간 평화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곧 완전히 다른 이유로 깨지게 됩니다. 기원전 1200년 전후 지중해 전역에 재앙이 닥쳤죠.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하고 미케네 문명이 사라지며 트로이가 불탔습니다. 우가리트, 알레포, 하투사 등 수십 개 도시가 잿더미가 됐죠. 청동기 시대의 붕괴였습니다.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기후변화일까요? 지진일까요? 내부 반란일까요? 아마 복합적 이유였을 겁니다. 이집트 기록은 해양민족이라는 정체불명의 집단을 언급합니다. 배를 타고 온 침략자들이 연합해서 문명들을 파괴했다는 거죠. 람세스 3세가 이들을 막아냈는데 나일강 삼각주에서 벌어진 해전이 벽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함선이 적선을 포위하고
화살을 쏟아붓는 장면이죠. 이집트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대가가 컸습니다. 무역 네트워크가 붕괴됐거든요. 청동을 만드는 주석이 안 들어오면서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기원전 155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왕가의 계곡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겁니다. 인류 최초의 기록된 노동쟁이였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다. 18일째 식량이 없다. 우리는 도망칠 것이다. 라고 외쳤죠. 그들은 실제로 집단으로 일터를 떠나 신전 앞에 앉아버렸고 결국 식량을 받아냈지만 파라오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원전 1077년 신왕국이 끝났습니다. 그 후는 혼돈이었죠. 이집트는 다시 분열됐고 외국인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리비아인 용병 대장들이 파라오가 되고 누비아인들이 남쪽에서 올라와 정복하고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와 테베를 약탈했죠. 기원전 525년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이집트가 페르시아 제국의 한 속주가 된 겁니다. 세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부활이 없었죠. 기원전 332년 23세의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입성합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를 환영했는데 페르시아보다는 그리스가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알렉산더는 멤피스에서 파라오로 즉위하고 시와 오아시스에 가서 아문신의 아들로 인정받았죠. 알렉산더는 나일강 삼각주에 도시를 세웁니다. 알렉산드리아였죠. 하지만 그는 곧 떠났고 10년 후 바빌론에서 죽습니다. 그의 제국은 장군들이 나눠 먹었고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차지했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300년간 지속됐지만 이들은 정복자였습니다. 그리스어를 쓰고 그리스 신을 숭배하고 알렉산드리아에 살며 이집트 내륙은 무시했거든요. 오빠와 누나끼리 결혼하며 혈통을 지켰죠. 기원전 51년 18세의 클레오파트라 7세가 즉위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처음으로 이집트어를 배운 파라오였습니다. 그리스어, 라티어, 히브리어, 아람어, 에티오피아어까지 9개 언어를 구사해 했다고 하죠. 클레오파트라는 아름다웠을까요? 실제론 아니었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그녀의 옆모습은 코가 크고 턱이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성과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플루타르쿠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는 비할 데 없는 게 아니었지만 그녀와 대화하는 건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었다고 썼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두 로마의 거인이 그녀에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죠.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 패배 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로 도망쳤고 1년 후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입성합니다.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칼로 자살했고 클레오파트라는 독사를 가슴에 댔습니다. 39세의 나이로 죽으며 3000년 이집트 문명도 함께 끝난 겁니다. 이집트는 로마의 곡창이 됐고 신전은 폐쇄됐으며 상형 문자는 잊혀졌습니다. 마지막 이집트 신전 사제가 서기 394년에 죽으면서 3700년간 이어진 문자 전통이 끊어졌죠. 하지만 돌에 새긴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는 여전히 서 있었고 신전은 모래 아래 잠들어 있었거든요. 1822년 장프랑스와 샹폴리옹이 로제타석을 해독하면서 침묵하던 문명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00년 제국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